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평소에 좀 관심이 가는 단지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보면 매물이 좀 많은 거예요, 이전보다. 예.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가격이, 내놓은 가격이 절대 낮지 않은 거죠. 네. 이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매물이 많으면 이 가격이 좀 떨어질 만도 한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네. 너무 좀 궁금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네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죠. 매도 물량이 많으면 하락한다. 네. 이렇게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여러분은 당연한 걸로 여기고 네. 있는 전제가 있어요.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에 네. 팔려고 하는 적극성이 네. 중요한 전제인데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매도라는 거는 네. 적극성이 100%인 매물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네. 팔아야 되는 물건을 전제하고 있을 때 이때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서로 경쟁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매수자가 10명이 있는데 네. 매도자가 100명이 있어요. 네네. 그럼 적극적으로 팔아야 돼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죠. 10명한테 선택을 당해야 되잖아요. 네. 선택을 당하려면 내가 얘보다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메리트가 뭐냐? 바로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낮춰야만 선택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면 매물도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자세히 들어보면 한 매물들 정말 10군데 넘게, 심하게는 20군데 넘는 이런 곳에 또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거 보면 정말 이 사람은 꼭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가격을 보면 낮진 않단 말이죠. 실제로 이제 부동산에서 팔려고 하는 매물은 여러분들이 이 전제, 이 적극성에 대해서 잘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매물들의 성격은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극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같이 시장 상황이 상승 일변도로 진행해 왔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매도자들의 적극성은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로 따진다.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팔아야 될 물건을 100%로 전제한다면 지금 가진 매물의 적극성은 많아야 20에서 30% 정도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막 여러 군데 내놓는 거는 네. 일종의 그냥 스킬일 뿐인 거죠. 그런가요? 네. 네, 스킬일 뿐인 거지 이 사람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매물이 여러 개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호가가 뭐 10억이다. 그럼 10억 중에 정말 내가 적극성이 있다. 그럼 9억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0억에다 놓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을 여러 부동산에다 내놓는 거다. 이거는 그냥 스킬일 뿐이지 이 사람의 적극성이 뭐 현저하게 높다. 이거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걸릴 테면 걸려라. 그렇죠. 식으로. 그냥 눈먼 매수자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저기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러 군데 걸쳐놓는 그런 식인 거지. 그런 느낌이죠. 이게 적극성이 많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적극성이 많으면 가격을 낮춰야지. 왜 여러 군데 내놓기만 해? 이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극성이 낮으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적극성이 낮으면 결론적으로 뭐가 생기냐?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매물들끼리. 네. 매물들끼리 경쟁을 해야 네. 가격이 낮아지는데 매물들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호가가 내려가지 않는다. 이거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옆에 물건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놓고 팔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심리 상태로 네. 이런 심리 상태로 매물을 내놓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걸 정말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죠. 지금 전제가 상승장 일변도로 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때 파는 사람이 일찍 팔았어요. 네. 팔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후회. 후회하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후회하는 거죠. 저도 모르게 후회. 예를 들어서 5억에 나는 이제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네네. 해가지고 5억에 팔았는데 얘가 6억 7억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진짜 가슴을 막 부여잡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쵸. 아마 지금 머리를 막 때리고 있을지도 내가 몰라요. 왜 이렇게 성급하냐. 네. 손을 막 때리고 있거나 이 옆 사람을 막 탓하고 있거나 이럴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죠. 네. 그럼 7억이 높은가 했더니 7억을 넘어서 10억이 됐고 10억이 높은가 해서 10억에 판 사람은 또 12억이 됐고 네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가격에 파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약간. 이 가격에 만약에 내놨는데 손님이 사러 왔어요. 네. 그러면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팔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가격에 오면 고민할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팔리지? 이 가격에 파는 게 맞나? 그쵸. 아니면 좀 올릴까? 올려야 네. 되나? 뭐 이런 고민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네네. 뭐냐? 바로 상승장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뭐냐? 매물의 적극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의 적극성이 100%이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 사러 왔잖아?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빨리 쓰시죠. 이렇게 가는 거고. 누군가 사러 왔는데 이거 팔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이 적극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매도자의 심리 상태, 제가 말하는 게 거의 100%일 겁니다. 팔까 말까 고민하는 이런 상태. 네.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서 네. 호가를 낮추는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매물은 많으나 매도자의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이런 매도자의 적극성을 좀 높이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방법이 있나요? 네, 있죠. 어떤 방법이 있죠? 한 50%, 60% 정도까지 좀 끌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도자의 적극성이 늘어나려면 네. 이 매도자의 심리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네. 바뀌는 게 뭐냐? 지금은 상승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팔면 손해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하락한다라는 전제가 확신이 들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파는 게 가장 비싼 가격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빨리 팔아야 돼요. 하락에 확신이 들거나 아니면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드는 심리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심리 상태를 만드는 요인이 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외부의 강한 충격입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IMF, 네. 리먼 브로더스 사태처럼 네. 외부에 엄청나게 강한 충격이 빡 오게 되면 네. 매도자의 심리 상태는 패닉 상태가 돼버리죠. 갑자기. 그러면서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네. 상황으로 이어지고요. 두 번째는 정책으로도 패닉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정책으로 패닉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책들을 썼어요. 네. 근데 매도자를 패닉 상태로 만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쵸. 매수자를 진정시키는 좀 매수자에 국한된 정책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죠. 그쵸. 그러니까 매수를 줄이기 못하게 위한. 만드는 네. 역할이었는데 그럼 매도자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은 과연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보유세죠. 네. 보유세를 정말 강하게 매기면 돼요. 강하게. 갖고 있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갖고 있으면 손해보는 상황으로 만들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을 하락으로 만들려면 보유세를 과하게 올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가 있어요. 이 전문가들은 그냥 하락을 만들어라 이 얘기인 거지. 정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한 가지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정부가 만약에 보유세를 막 30%빡 때려가지고 그냥 시장을 완전 초토화. 그냥 진짜 초토화시키는 정도로 그냥 매도자들은 막 때려 팔고 매수자들은 살 필요가 없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90% 뭐 100% 폭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게 과연 정부가 바라던 방향인가? 정부는 여기서 이걸 하고 뭘 얻어갈까? 맞아요. 네, 이걸 쓰고 아마 100% 다음 선거에서 100% 패할 겁니다. 네. 그쵸. 그죠? 뭐하러 그러면 이걸 쓰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쓰고 지금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정책을 잘 이끌어서 그가 속한 정당이 계속 정권을 이어가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죠. 네. 공감을 얻는 가장 중요한 시장 상황은 뭐냐? 바로 안정이에요. 네. 하락이 아닌 안정. 그렇죠. 폭등도 안 되지만 하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하락만 시키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인데 정말 답답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를 얼마만큼 먹여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죠.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보유세를 먹여야 매도자들은 좀 적극적으로 팔되 시장은 조금 하락하는 듯 하지만 안정을 유지하는 이런 상태의 보유세 구간을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근데 문제는 뭐 과학 실험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다가 점점 구간을 찾아서 여기다. 아, 여기네.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 맞추는 거야. 이걸 정책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실험적으로 하다가는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과하게 매기면 하락하고 좀 약하게 매기면 오히려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더 상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욕만 처먹고 이렇게 되니까 쉽게 못하는 겁니다. 이런 보유세로도 매도자의 그런 심리를 좀 자극하기는 힘든 것 같은데 나머지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죠? 이거는 시장 상황이 저절로 변해서 매도자들이 그 시장 상황을 보고 이제 하락하는구나 점점 그 인식이 범위가 넓어지는 구간으로 가는 거죠. 시장 상황이 변하는 걸 보고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변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장이 변한다? 이걸 볼 수 있는 척도기 이런 게 있나요? 그럼?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선분양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분양이 안 팔리는 상황 그게 바로 이제 미분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미분양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미분양을 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사실 미분양이 생기면 어떤 상황으로 연결이 되냐면 미분양이 생기잖아요. 미분양이 생기면 매수자들이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 상황이 없는 게 매도자들이 호가를 굉장히 올려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매물이 지금 분양권에 다 가 있어요. 왜냐? 로또 분양이잖아요. 얘네들을 사기만 하면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권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로또로 연결됐던 이 분양권이 안 팔리고 있어?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비싼가? 이제 시세 차익이 안 생기는가 보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들이 미분양이 생기면 얘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굳이 내가 하나 산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고 다시 올라갈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매수자들이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또 현장들이 분양이 예정돼 있잖아요. 군데군데. 그럼 얘네들이 또 미분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들의 적극성은 이때부터 완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매수 적극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매수자들의 영순이었던 이 분양권이 안 팔리는 상황이 되면 매수 심리가 확 줄어든다. 그렇죠. 매수 심리가 확 줄어들게 되면 이 매수자들은 이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쳐다보지도 않게 돼요. 매수자가 이제 제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매도자들이 무조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제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누군가는 사겠지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매수자들이 아무도 안 찾아와. 아무도 안 찾아와. 그럼 뭐지? 근데 이 중에는 이제 정말 급한 사람도 있는 거죠. 정말 꼭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기존 집을 팔아서라도 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약간 이제 급한 상황에 처하죠. 그리고 뭔가 정말 돈이 급하게 필요해. 그럼 집을 팔아서라도 지금 돈을 마련해야 돼. 이런 사람은 급한데 매수자가 없어. 그러면 이 매수자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을 낮추면 매수자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매수자는 항상 대기하고 있지만 급매물이나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싸게 낮추면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호가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매도자들의 적극성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가가 떨어진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매도자의 적극성도 좀 늘어난다. 그렇죠. 매수자가 아예 없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매수자가 없는 상태가 안 만들어지죠.
그 역할을 만드는 게 바로 미분양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양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된다. 그렇죠. 미분양이 그럼 뭐 이런 시장 상태에서 미분양이 생길 것 같은가? 네,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미분양은 반드시 생깁니다. 이게 정말 안 생길 것 같은 미분양이 좀 서울은 아니더라도 지방에서도 생겼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미분양이 어쨌든 분양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분양 물량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매수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면 어느 순간부터 좀 입지가 떨어지는 그런 현장에서부터 미분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생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내년, 내후년 가면 미분양이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 매물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정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핵심적인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에 왜라는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를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왜라는 게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다른 상황이 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매물의 중요한 변수는 뭐냐? 수가 아니고 바로 적극성이 중요한 근거다. 그래서 이 적극성이 똑같다라면 적극성이 100%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우선순위는 적극성이다. 적극성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수가 중요한 변수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